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하락했고요. 0.02%네요. 코스닥은 1.1%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코스닥이 좀 더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코스피에서는 200억, 170억 매수하면서 사실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87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2700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변화 없었고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하였는데 여전히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고점 라인을 낮춰주면서 또 한번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곧 발표될 수 있는 그런 CPI 지표에 굉장히 시장이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CPI 지표에 따라서 또 한번 이제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코스피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간에 크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그 방향을 좀 살펴보면서 주요한 이벤트들이 발표되었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한번 물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 물가가 잡혀야만 시장이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60억 매수하면서 크게 변화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전체에서는 계속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이제 좀 빠지면서 아래로 좀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 가까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눌러지면서 21선 아래로 가격대가 떨어졌고요. 확실히 2차 전지 관련, 그 다음에 그런 이 성장주 관련 테마들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꾸준히 코스닥은 지표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주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코스피에 몰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점점 월봉으로도 고점을 낮춰가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도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코스피에 계속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운, 나스닥, 니케이 상해 조합 모두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4.5원 정도 하락했고요. 1368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듯 하면서 다시 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가격대는 여전히 고점보다 위에 있습니다. 전고점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환율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낮게 좀 잡혀야지 이 환율도 떨어지면서 증시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그려질 텐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확실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천천히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1300원 후반대에서 아직도 환율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크게 변화 없습니다.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장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움직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확실히 힘을 받는지 아니면 CPI 지표가 좀 높게 나오면서 또 힘을 완전히 빼버리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좀 기다리도록 하고요. 국제유가는 조금 올라가고 천연가스도 최근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승은 없습니다. 자, 채권금리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국채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0.7% 정도 지금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47% 정도로 유지 중이고요. 잠깐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또 CPI 지표가 높게 나오면 이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370원 상승했고요. 2.1% 상승했습니다. 17,700원으로 마무리되면서 장 마지막까지 반등세를 좀 높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오늘 관련 테마들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도 코스피가 올라가지 않는 날에도 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많지는 않았고요. 17,750원 정도로 그냥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8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떨어졌던 거를 그대로 이제 메워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옵션 만기 때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대로 이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하락을 멈추고 바로 다시 위로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하루만 보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주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며칠을 좀 더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자체도 일단은 200만 주 수준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00만 주도 부족합니다. 1000만 주, 1500만 주까지는 나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뭐 특별하게 오늘도 움직임은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적절하게 상승 마무리되었고요. 이전에도 이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옵션 만기가 지난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MSCI 리밸런싱도 좀 껴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움직임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결국에는 61선, 이 121선 이 방향 따라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 저항대를 지금 뚫고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받으면 확실히 좀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월 달에 이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한데요. 이번에 이제 힘을 좀 더 받아서 위로 확 이제 거래량을 실어서 튀어나갈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6만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4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 거래량보다도 사실 수급적으로는 확실히 좀 좋아 보입니다. 거래량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 거래의 대부분이 지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14만 9천 주 매수하면서 최근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도 오늘 나머지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제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세로 좀 확실히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만 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 매수에 대한 힘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차익 실현 한번 하고요. 오늘도 3만 7천 주 매도했지만 그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투시는 오히려 이제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좀 눈에 띄죠.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매수가 이번 옵션 만기를 지나서 MSCI 리밸런싱까지 계속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까지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인다면 아마 5월 말까지 꾸준히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옵션 만기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자, 잔고를 보시면 오늘도 3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어 가지고 37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만 주, 뭐 30만 주씩 꾸준히 지금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560만 주 수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지금 중순까지 왔는데 300만 주대로 공매도 잔고가 진입을 했고 추가적으로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리밸런싱까지 완전히 공매도가 줄어들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공매도를 줄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베팅을 한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 공매도 잔고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게 상환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오늘 체결 상환 크게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226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물량을 보시면 추정 물량 45만 주 거의 동일했고요. 전날에 매도했던 거 그대로 더 매수를 해주면서 19.1%까지 외국인 보유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그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확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다가 확실히 모건스탠리와 신한증권 이쪽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니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반대로 이 지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평균을 보시면 모건스탠리는 3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우리가 바로 와닿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40일 동안의 평균 매수량을 보시면 모두 다 상위 5개가 외국인 증권사고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다. 40일 동안이라고 한다면 40거래일이죠. 그래서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2달 정도인데요. 2달 동안에 이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하는 그 반복하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는 지속되었고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 잔고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 소식을 보고 역으로 이런 지표들을 보았을 때 이제는 삼박자가 맞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시장을 제대로 보았고, 그 시장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흔들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받아서 이제는 이 상단 2만원 정도를 뚫고 나갔을 때 50원 단위의 호가로 갔을 때 이제 더 힘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와 공매도 잔고의 상환이 연결되어서 나타났는지, 이번 5월에 그 움직임이 이 MSCI 리밸런싱까지 극대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나머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 건데요. 하나씩 또 설명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갑작스러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타겟으로 하나 두고 있던 영국 원전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FTA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이거는 영국 일간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고요. 한전이 이제 영국 정부와 웨일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장관급 회의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웨일스라는 그런 해안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영국 정부가 지금 2030년까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용량을 상당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했죠. 2050년까지 24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이 웨일즈라는 부지에 우리나라가 검토를 들어간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지금 본격화되어서 이제 장관급 회의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는 거의 선정이 된 것 같고, 그 부지에 어떻게 어떤 지분으로 투자를 해서 양 국가와 기업들이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걸 이제 협의를 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다,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이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 원전까지 이렇게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제성을 이유로 이 영국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 무리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영국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비용에 대해서 좀 이 부담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전에 히타치라는 그런 일본 기업이 검토하다가 이제 백지화가 되었고, 그게 지금 히타치라는 이 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네,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겠다라고 한 거고요. 영국 정부가.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런 비용까지 지금 이제 부담을 시키는 뭐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원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진행할 만한 그런 원자력 프로젝트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체코, 그다음에 폴란드 민간 원전, 그다음에 UAE, 요 정도가 지금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영국이 이제 들어왔고 네덜란드까지 검토가 시작될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차츰차츰 프로젝트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체코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7월 달에 그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어느 나라의 우위인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상황 속에 오늘도 의미심장한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과 프랑스가 원전 분야를 협력 강화를 위해서 LOI를 체결했다라는 발표인데요. 자,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로 시진핑 이 주석을 초대를 했고요. 거기서 중국 CGN사와 프랑스 EDF사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LOI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원전 건설과 인재 양성, ERP 운영 및 원전 운영 분야의 리더십 훈련 것 같은 그런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를 해서 공동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제는 프랑스와 중국이 원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좀 보여집니다. 프랑스가 지금 EU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이제 손을 뻗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체코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맨 처음에 갔을 때 미국,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파전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안보를 중요시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면서 미국과 한국, 프랑스 이렇게 3파전으로 모든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지금 프랑스가 중국과 손을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코 프로젝트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유럽의 각 국가들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앞두고 있는데 프랑스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지금 프랑스와 미국, 한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외교력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수주를 먼저 따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한국은 제조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이제 밀월 관계를 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소송 전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SMR이라든지 그런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협력하려는 그런 관계로도 보여집니다.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한국과는 좀 관련이 없는 국가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뭐 아니면 그 불가리아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프랑스가 배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럽에서 EU 내에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프랑스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아무래도 칼을 빼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EU에 대한 그런 이 시장을 좀 줘버리더라도
차라리 중국과 손을 잡아서 중국 국내에 있는 원전이라든지 그 해외에 있는 중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을 수주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장을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프랑스와 중국에 대한 협력이 체코 원전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참 재밌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뭐, 네, 마크 저커버그 다들 아실 겁니다. 어, 메타죠.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로 바뀌었는데요. 창업자가 GPU 가뭄이 끝났다. 그 AI 성장에는 이제는 GPU가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좌지우지한다. 이 내용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BM이라는 그런 메모리 시장이 지금 확 뜨고 있는 상황인데 그 HBM이 다 지금 GPU로 들어가고 있죠. 엔비디아 GPU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과연 AI 데이터 센터로 다 들어가서 설치를 했을 때 무엇으로 돌릴 거냐? 결국에는 전력 시스템이 필요할 건데 그 전력 시장에 지금 첫 번째가 전선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변압기가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마가 지금 힘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세 번째 실질적인 이 에너지 생산 플랜트 기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KB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큰 자산운용들이 원자력 테마에 대한 그런 ETF 상품들을 계속 출시를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시면 KB스타라는 글로벌 원자력 아이실렉트 ETF라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 KB증권에서 가이드북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였고 원자력 테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북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중적인 그런 테마다, 투자해볼 만한 테마다라는 신호인 것 같고요. 특히 KB에서 나왔다는 것이 저는 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자력 구조와 밸류체인, 국가별 정책 방향, 소형 모듈 원전의 장점, 핵심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는 요것을 오래전부터 이 시장을 좀 예측을 했고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은 이 콘스텔레이션이라는 에너지가 25%를 가지고 있고요. 우라늄 생산 기업인 카메코가 21%, 국내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10.66%, 현대일렉트릭이 6.8%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업으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KB스타라는 그런 ETF가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도 좀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큰 상품들이 그리고 이제 이 비중들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런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에 대한 기계적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 같고요. 지금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B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은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원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그래서 기존 대형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의 본격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제2의 부흥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부흥기가 SMR로부터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서서히 수급들이 거기로 쏠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도 좀 이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시간의 거래가 좀 더 올라가고 있고요. 6.5달러 가까이 가면서 계속해서 11.2달러 전고점 찍고 빠르게 떨어졌지만 천천히 다시 위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저는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17,000, 16,000원 계속 지겹게 왔다 갔다 했던 그림을 어느 순간 한 번에 깨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도 이 큰 상승 이후에 오랫동안 횡보를 겪으면서 긴 시간을 지금 소화를 시켰고 물량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받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부터 좀 이제 수주가 되면서 팍 이제 좋은 그림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이 대표적인 이 G7 국가 중 하나 일본이 올해 최대 원전 규모를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기도 했고 타국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기도 했고 원자력에 대한 이 테마가 완전히 꺾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가 다시 한번 이 최근에 지진도 크게 일어나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재가동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일본 정부가 정말 이제 바본가?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을 정말 위험한데도 무시하고 쓰는 것인가?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과 안보, 그 다음에 이 수요 급증에 대한 이 공급이 우선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위험성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네, 인재를 막고 자연재해에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비용을 채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G7 국가들은 이미 2035년까지 탈석탄을 거의 100%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2035년이면 지금 11년 뒤입니다. 11년 뒤 동안 석탄 에너지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 그 석탄 에너지를 나머지 에너지로 모두 채워야 되는데요. 그거를 모두 채우면서까지 네, 지금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특히 이 전력 수요는 24시간 동안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첨단 산업 단지에 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 자산 운용도 그렇고 지금 해외 시장도 그렇고 네,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천천히 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내일 하고 또 수요일에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하고 이제 목금 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3일 동안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CPI 지표, 글로벌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7월에 체코 원전, 그 전이라고 한다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5월 달에 발표, 그 다음에 이 UAE 대통령이 중순에 방문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정도 네,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